정세현 전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큰 덩어리로는 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미국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네. 이겁니다. 예. 우선 순서대로 답변하죠. 네. 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군사협정이 우리나라 지금 이미 32개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그 이름만 가지고는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 지난주에 누가 김동엽 교수가 와서 얘기를 네, 했다고요. 네. 잠깐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좀 어렵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마 좀 그 보충 설명을 하고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미국은 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를 했는가? 미국이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을 잘못하면은 막 그 반쪽이나든지 뭐 뺏기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지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부자이긴 하지만은 그 군사비를 매년 2013년부터는 매년 1년에 500억 달러씩 삭감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재정 절벽에 부딪혀 있어요. 그럼 2022년까지는 국방 예산을 늘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깎아야 됩니다. 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금년도 국방 예산이 38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찍어 놓으려면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뭐 그 무기를 배치를 하든지 사드 다 그런 거지만, 근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마침 그 돈을 대신 내고라도 자기 군사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나라가 누구냐? 일본입니다. 어머, 너무 잘 이해돼. 장관님 화이팅! 저렇게 학생이 잘 알아들으면 선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작년 4월 28일 날 아베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체결한 것이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겁니다.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허용 내지는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을 지원한다는 핑계만 댈 수 있으면 일본은 자유대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유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 방어만 해낼 수 있는 자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애초에. 원래는 군대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칠 것 같아 하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군대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능력을 그런 짓을 못하도록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헌법이라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요. 헌법 구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우파로서는 극우 세력으로서는 그 구조를 빨리 고쳐야만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총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베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국이 뭐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군사 협력해도 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소위 스크럼을 짜는데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하도록 맺는 것이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가위를 뱃속에 넣고 꿰매는 것 같은 그런 봉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일본 총리하고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국제회의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일본과 임기 중에 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일본을 압박했는데 그게 미국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태평양 전략 또는 동북아 전략을 편안하는 데 있어서 이 일본과 한국을 양날개로 붙들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은 한일 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스크럼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뭐 초동 단계에서는 둘이서 협력하라 했을 때 한국이 그 일본의 손을 안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맺는 것이 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고 이걸 위해서 작년에 정지 작업한 것이 위안부 문제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부터 네. 미국의 입김 내지는 압력 내지는 뭐 기타 등등이 있었다. 맞아. 한일 간의 협력이 돼야만 삼각동맹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위안부 문제 그렇게 미국의 압력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정의로운. 안보보좌관이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지. 저희들 진부름 해줬는데. 그 다음에 국무장관이 또 발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주 정의로운 결정을 했다고. 자기네들에게 정의로운 거지, 우리한테는 지금 정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화시키는데 일익을 하는 거고, 이걸로 해서 원래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이게 같은 것 같지만 그건 다릅니다. 미일 동맹은 훨씬 한미 동맹보다 세요, 타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라면 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리한 거를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다들 반대하는데 협정을 맺었느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마저 붕괴를 시키고 자기 임기 내에 통일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호는 발언지는 아마도 비선 실세였던 것 같은데 아니, 붕괴론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데없이 2014년에 2년 내에 통일된다는 얘기가 다른 데서도 나왔었어요. 2015년에 통일된다는 설도 있었고,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월 10일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말미에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남북관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통일 준비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에라도 통일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지금 일본과 미국의 소위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한을 마저 밀어붙여가지고 붕괴시키면은 내 임기 중에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잘못된 소위 환상.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왜 되는 거야? 저 안 돼요. 아니, 저기는 반장이고 여기는 부반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지금 북한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가지고 작년 9월 3일 날 천안문 왕로에 서서 시진핑하고 같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남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압박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탈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른바 만주 일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치안 질서가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북한을 갖다 압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삐친 거지. 그래가지고 사드 배치 이번에 7월 달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게 겁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지 않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덧셈 뺄셈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덧셈 뺄셈을 되는 문제는 고차의 연립방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로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미국 편에 서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미국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 내에 해줌으로 해서 임기 중에 이런 문제가 터질 줄 몰랐고 지금 촛불 터질 줄 몰랐고 임기 중에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JTBC에서 그게 터진 뒤에 한겨레가 먼저 터뜨렸지만 잊지 않으시네요. 네. 바로 이제 27일까지만 해도 그 국방부 장관은 이거는 이렇게 서두른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27만 원이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죠. 이걸 가지고 소위 국면 돌파를 하고 소위 국정 장악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서둘러서 했던 것 같아요. 반쯤은 이해됐는데 또 하나 이런 가설이 있잖아요. 아,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온 게 뭐 최순실이 로키드 마트를 만났다는 것까지는 사실인가 봐요. 무슨 거래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요인도 있는 거다. 이런 추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로키드 마틴을 만났는지 뭐 저는 그건 모르지만 로키드 마틴하고 만났다는 건 사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사드하고 연결되면 사드가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드는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이건 이제 MD 체제,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MD 체제의 이제 구축 문제고, 이건 이제 하드웨어고, 이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런 걸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차원이니까 직접 관련은 안 되고, 이건 거대한 일종의 그 중국 포위 MD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드에 들어간 겁니다. 7월 달에. 물론 이거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미국 쪽에서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 서두르는 거에 변수가 됐다고 나는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아까 질문해봐 이제. 부반장 질문 드려도 됩니까?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면 위안부 협상 주무부서 외교부도 당시에 3개월만 시간을 주라.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한일 협정 같은 경우에도 왜 굳이 서두르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때 뭔가를 딜을 하면서 좀 할 수 있지 않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자. 외교부도 반대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 질문은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 협정을 빨리 서두른 게 미국 정부의 뜻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이해가 걸린 거였는지.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두 개 다. 하나 또 뭐예요? 위안부. 위안부? 예, 그건 작년 거고. 네. 그것도 굉장히 실무 부서의 건의를 지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고, 뭐 개성공단도 예. 통일부에서는 전면 중단을 건의하지 않고 잠전 중단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모두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건데, 지금 이 촛불 시위 시점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른 것은 미국도 그렇게 그러니까 외교부가 3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는 미국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빨리 안 될 줄 알고 한 3개월 후에 사실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선 뒤에 해도 뭐 나쁘지 않다. 되면 되는 거고, 되면 좋고, 그러나 이렇게 금년 내에 끝내야 될 건, 금년이 아니라 그렇죠. 금년 내에 끝내야 될 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할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을 한 것 같다. 오히려 봐라, 내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친 건데, 그럼.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서 한 것도 금년부터 이렇게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그다음에 또 이 개성공단 중단하고, 사드 배치는 아주 7월 달에 했지만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대북 압박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대북 압박의 결과로 북한의 변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가령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위대의 해외 출병 차원에서 자위대가 한 번 더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허용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북한 붕괴에 대비한 소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합의, 확성기 방송,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그 다음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아직도 북한이
붕괴될 수 있고 그러면 일거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모든 건 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미친 상태네요, 완전히. 뽑았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내각제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 보면서 이게 진짜 임기가 보장되는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트럼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 정리해 주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자 한겨레 신문에 쓴 정세현 칼럼에 트럼프의 대외 정책 우리의 득과 실이라고는 그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아니, 대부분 읽으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서면 아직도 지금 국무장관이 누가 될지 국방부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강경파 내지는 뭐 매파 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자기는 미국 우선주의로 간다. 남은 나라를 위해서 돈 안 쓴다 이제. 남은 나라를 위해서 쓰던 돈을 국내에다 쓰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미국이 160여 개 국가에 미국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라 내지는 최소한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올려라. 우리가 한 50% 내고 있는데 그걸 100% 올려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위사업청장이 그걸 협상거리인데 그걸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가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이게 이 촛불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따져야 돼요. 네. 그 중대한 국익을 지금 손상하고 댕긴 겁니다. 자관 이렇게 대외 개입을 줄이면서 방위비 올리라고 하면 이제 방위비를 올리라고 할 거예요. 올리라는 얘기는 미국이 자기 돈 들여와서 여기서 주둔하고 업무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세큐리티 안보가 보장되는 그런 정도를 지금 줄이겠다는 거니까 우리 이제 돈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 대신 돈을 내라고 그러면 돈을 내는 대신 그러면 우리에 대한 소위 군사적 간섭을 줄여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는 문제는 이건 트럼프 시대에 잘하면 소위 그 이제 이 정부는 안 할 거고 박근혜 정부는 안 할 거고 뭐 또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놔둬서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건 차기 정부에서 그걸 찾아오도록 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요. 어쨌든 대외 개입을 줄인다고 할 경우에 대외 개입을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사사건건 미국의 소위 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허락을 받고 또는 지위를 받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국격이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대외 개입을 줄이던 시점에 과거에도 대외 개입을 줄이던 시점에 대외 개입을 줄이려면은 중국 특히 요즘 같으면 중국과의 관계를 오바마 시절처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동안에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외 개입을 강화하고 일본까지 내세우려고 했던 것은 오바마의 대중국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봉쇄 정책. 봉쇄 정책, 압박 정책. 근데 또 미국으로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 오바마가 아니라 시진핑이 2013년 6월 달에 미국에 가가지고 오바마한테 아주 겁나는 소리를 했거든. 지난번에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 나눠서도 충분한 만큼 넓다. 반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3년 이후에. 일본이 그 앞제비 노릇을 했고 우리는 갈동말동하고 중국과도 뭐 잘해보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돌아서니까 이제 미국 편에 서가지고 지금 아까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했지만 어쨌건 지금 이런 이 MD 계획도 오바마의 정책, 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됐는데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대외 개입을 줄인다고 할 때는 줄이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대외 개입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69년에 소위 월남에서 철군을 하기로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됐던 닉슨이
69년입니다. 69년에 취임해가지고 월남에서 철수하지 않았어요? 월남군 철수를 약속하고 소위 그 대외 개입을 줄인다는 걸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월남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대외 개입을 줄이겠다. 우리 돈으로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똑같은 논리였었어요. 그 당선이 됐지, 공화당인데. 그러고는 중국과 관계 개선하지 않았어요? 소련과도 관계 개선하고. 그때 미중 관계 개선이 되고 미소 관계 개선이 될 때 남북 간에도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1년 연말부터 미중이 복잡하게 그 물밑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그건 69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걸 눈치채고 71년 4월달 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가 자, 국제정세가 이렇게 화해협력 모드로 가는데 남북 간에도 교류협력, 기자 교류하고 스포츠 교류하고 이산가족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연설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연설을 대학원 1학년 때인데 직접 듣고 야, 대단하다. 그때는 뭐 김대중 후보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생지름 부를 테니까 야, 김대중이 똑똑하다 이랬지. 나중에 내 대통령을 모실 줄은 내가 몰랐고. 아니, 나는 그분 밑에서 차관도 오고 장관도 했으니까. 나중에 퇴임한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72년 4월 18일 날 장춘단 연설을 듣고 놀랐습니다. 국제정치학 교수보다 훨씬 더 거의 아주 쉽게 높은 연설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은지 빙긋이 웃으시더구만.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71년도 그런 이 제안을 내놓았지만은 그때 이제 박정희 후보는 좀 빨갱이다. 어떻게 북한과 교류 협력하자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당선되고 나서 바로 8월 달에 적시적 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72년에는 이른바 7.3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69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중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72년 1월 말에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2사 상해 공동성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72년 2월 4일 날. 바로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72년 2월 4일 날 상해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남북 간에 7.4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미국의 대외 개입이 줄어드는 그 흐름을 타고 한국의 강경보수 정치인인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소위 그들의 속셈을 눈치라도 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계산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런 흐름을 트럼프 당선된 뒤에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줬었어야 돼요.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알아야죠. 쥐고 있어야 된다. 네, 들고 있다가 트럼프 때 이걸 가지고 흥정을 해서 우리 입지를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동아시아에 대한 그 간섭도 좀 줄일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MD 계획도 좀 수정이 될 것 같고 그럼 사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따라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국민전선을 뒤집어 놓는 것이 국내 정치로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봅시다. 그러니까 석 달 후에도 된다는 얘기를 물론 이제 외무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대통령한테 했었어야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설득을 했어야지. 이제 떠난 뒤에 무슨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건. 대통령이 근데 그런 트럼프, 걸 예. 판단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지금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최종 결재를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북풍, 북한을 이용한 국내의 공작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뭔가 활동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해도 대통령은 있고 부통령도 있고 안보보좌관은 있지만 안보보좌관은 국회 그 청문회를 안 거치니까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그 다음에 줄줄이 그 밑에 뭐 부장관 또는 차관보들 줄줄이 그 청문회가 끝나려면은 특히 이 북한 문제 내지는 동아시아 문제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동아태 차관보가 직무를 시작하려면은 아마 빨라야 6월 초일 겁니다. 2월 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지, 미국에서. 최소한도 짧게는 5개월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 6월 중순까지도 소위 미국의 대외 정책의 공백 기간이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의 공백기가 5개월 이상 간다고는 사실. 우리도 지금 내년에 선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4월 대선이 될지 6월 대선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이게 정책의 공백기예요. 네. 그 사이에 북한이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북 협상이나 그 협상사를 보면 다음번 또는 회담이 열렸을 때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로 쉬는 시간을 놀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때는 처음부터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회담 자체를 안 했으니까 북한이 손들고 나올 때까지 회담 안 하겠다는 정책 아닌 정책을 몇 년 동안 썼어요. 한 6년 썼습니다. 그 정책도 아니에요. 그렇게 맺는 것은 이명박 정부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가게 맺는 건 이명박 정부예요. 비핵개방 3천이라는 북한이 비핵화한 뒤에 북한이 또 개방을 하면은 그때 남북 교류를 하겠다. 이건데 9월 중순에 미국의 그 외교협회라는 데서 그건 미국의 아주 대외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싱크탱크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데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의 오바마 대북 정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켰다.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자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클래퍼가 정보국장이죠. 그래서 뭔가 개입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 협상 쪽으로 가야 되는 거 협상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 아니라 목표로 내걸 것이 아니라 핵 동결에서부터 시작하고 평화협정도 들어줄 수 있다면 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북핵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미 지금 현 정부, 오바마 정부의 막료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틀고 있고 특히 트럼프는 anything but 오바마. 오바마가 했던 것은 절대로 나는 안 한다. 그게 원래 부시 때 그랬어요. anything but 클린턴, ABC라고 그랬습니다. 클린턴 때 한 건 절대로 나는 안 한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분명히 anything but 오바마였거든. 그러니까 그럼 전략적인 데는 이제 폐기되는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트럼프는 이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관 북한을 달래든지 압박을 하든지 문제를 풀어야만 자기들이 해외에다 돈 쓰는 그걸 줄일 수 있으니까. 햄버거 먹으면서. 아니, 그거는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표현 자체는 거칠지만은 그들과 협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대1로는 상대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소위 디너 이런 건 없다 이게. 햄버거 먹으면서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간다면 전략적 인내 정책보다는 압박을 할지라도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여지가 있다. 남북관계 또는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나는 그 사람이 부동산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북한과 빅딜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개입을 줄이려고 정책을 쓸 거라는 점. 그 사이를 뚫고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소위 지금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안보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불이익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봤죠.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2013, 14, 15는 3, 400억 달러고, 그 전에 2012년에 1,900억 달러, 그 전에도 한 1,500억 달러. 이 FTA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FTA 이후에 우리가 계속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봤어요. 원래는 이게 적자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흑자를 6, 700억 이상 봐가지고 결국 이 G11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제 무역에서 흑자 본 것은 그런 미국이 뭐 어찌할 바가 아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3, 400억의 흑자까지 안겨주는데 우리 보고 자기네 방위를 책임지라고 그래? 너 돈 더 내. 당연히 그거 하게 나와있죠. 그러면은
돈을 그냥 무턱대고 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앵그리 화이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지를 써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관세 장벽이 이렇게 낮은 이거는 좀 안 되겠어. 관세 좀 물어야 되겠어.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물건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당장 타격을 입죠. 사드도 이것이 새 정부에서 지금 미 국방부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좀 더 지금보다는 완화하라고 그러는데 사드 가지고 지금 그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 곤란하니까 취소하라. 그전에 오바마도 집권을 하자마자 저쪽에 유럽 쪽에서 러시아를 포위해 들어가는 MD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오바마가 취소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가지고 생긴 국론 분열이라든지 국민 불안이라든지 국민 저항 같은 것은 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은 또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거는 북풍 방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드렸었는데 내가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6개월 그러니까 미국의 6개월 우리의 6개월 정도의 정책 공백기에 북한이 이제 그 핵능력을 강화시켜 협상을 대비해 가지고 핵실험을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부 강경 보수로만 들어서고 북한과는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할 망정 대화를 안 하고 압박을 계속할 것처럼 이게 멘트가 나가면은 북한으로서는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그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막무가내로 벼랑 끝을 쓰면 니까지 놈들이 돌이 있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식으로 벼랑 끝전술을 써가지고 결국 미국이 북한을 비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왜 그래? 달래면서 회담을 하자고 했던 그렇게 성공의 추억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북한이 그럴 수도 있지만 궁지에 몰린 우리 정부나 정보기관이나 글쎄 이제 그것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첫째 북한이 사고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점 그는 절대로 남한을 의식해서 한 건 아닙니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불똥은 우리한테 떨어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살아나느냐? 식물 대통령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대통령에게 소위 외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치를 하더라도. 더구나 이 야당에서 한때 참 어리석게도 내치는 손대지 말고 외치는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치 외치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장이 다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팔다리가 움직입니까? 그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이제 김 기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소위 촉발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그 작용을 해가지고 그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남쪽에 대해서 가령 판문점 과거 90 예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총풍, 북풍 이걸 유도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런 것을 계속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미리 그런 엄포를 놔줘야 돼.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하면은 못하죠. 어떨 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비중 있는 정치인이 경고조로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언론이 다 받아서 진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촛불은 횃불로 된다라든지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죠. 오늘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북한을 이용해서 북풍을 만들려고 하는 이 공작을 꿈꾸고 있는 국내 세력들한테 경고를 계속 날려야 된다. 대통령의 소위 현 대통령의 장악력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허튼 수작하지 말라는 식의 경고를 보내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PPL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보험료를 체납했다면은 연대 납부의 의무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미성년자가.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 이런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60일간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싹 지울 수 있는 클렌징 머신이랍니다. 미모스 클렌징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1분만 써보면 깨끗해진 피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담화문보다 더 빨리 클렌징이 끝나는 놀라움과 함께 두피 브러쉬로 헤드를 바꾸면 두피 마사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모스 클렌징 마스터,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우 메디컬, 치약은 약이다. 예. 치약은 약이다라는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마켓 직원들은 모두 쓰고 있는 파인프라 치약. 한 번 써보시면 2번 쓰게 됩니다.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딴지마켓에서. 본황칠인데요. 제주 황칠나무하고 섬 오가피의 콜라보. 편안한 밤을 선사한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하네요. 며칠 푹 잔 것처럼 꿀 피부를 가진 사람은 모를, 공식 일정이 5분인 사람은 모를, 밤이 불편한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딴지마켓 스테디셀러랍니다. 이 물은 우리나라 유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굉장히 뭐랄까요, 사악한 사건들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김기춘 변을 치면 기사도 나오고 법비사라는 이름으로 영상도 5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 그게 겁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지 않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덧셈 뺏음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덧셈 뺏음을 되는 문제는 고차 연립방 정식입니다. 그 계산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로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미국 편에 서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미국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 내에 해줌으로 해서 임기 중에 뭐 이런 문제가 터질 줄 몰랐고 지금 횃불 이거 촛불 터질 줄 몰랐고 임기 중에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JTBC에서 그게 터진 뒤에 한겨레가 먼저 터뜨렸지만 잊지 않으시네요. 네. 바로 이제 27일까지만 해도 그 국방부 장관은 이거는 이렇게 서두른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27만원이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죠. 이걸 가지고 소위 국면 돌파를 하고 소위 국정 장악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서둘러서 했던 것 같아요. 반쯤은 이해됐는데 또 하나 이런 가설이 있잖아요.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온 게 뭐 최순실이 로키드 마트를 만났다는 것까지는 사실인가 봐요. 무슨 거래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요인도 있는 거다. 이런 추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로키드 마틴을 만났는지 뭐 저는 그건 모르지만 로키드 마틴하고 만났다는 건 사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사드하고 연결되면 사드가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드는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이건 이제 MD 체제,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MD 체제의 이제 구축 문제고, 이건 이제 하드웨어고,
이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런 걸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자원이니까 직접 관련은 안 되고 이건 거대한 일종의 그 중국 포위 MD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드에 들어간 겁니다. 7월 달에. 물론 이거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미국 쪽에서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 서두르는 거에 변수가 됐다고 나는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아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체결한 것이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겁니다.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허용 내지는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을 지원한다는 핑계만 댈 수 있으면 일본은 자유대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유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 방어만 해낼 수 있는 자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애초에. 원래는 군대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칠 것 같아 하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군대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능력을 그런 짓을 못하도록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헌법이라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요. 헌법 구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우파로서는 극우 세력으로서는 그 구조를 빨리 고쳐야만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총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베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국이 뭐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군사 협력해도 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소위 스크럼을 짜는데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하도록 맺는 것이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가위를 뱃속에 넣고 꿰매는 것 같은 그런 봉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일본 총리하고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국제회의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일본과 임기 중에 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일본을 압박했는데 그게 미국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태평양 전략 또는 동북아 전략을 편안하는 데 있어서 이 일본과 한국을 양날개로 붙들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은 한일 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스크럼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뭐 초동 단계에서는 둘이서 협력하라 했을 때 한국이 그 일본의 손을 안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맺는 것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고 이걸 위해서 작년에 정지 작업한 것이 위안부 문제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부터 네. 미국의 입김 내지는 압력 내지는 뭐 기타 등등이 있었다. 맞아. 한일 간의 협력이 돼야만 삼각동맹이 완성이 되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위안부 문제 그렇게 미국의 압력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정의로운 안보보좌관이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지. 저희들 진보를 해줬는데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또 발언하고 질문해봐 이제 부반장 질문 드려도 됩니까?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면 위안부 협상 주무부서 외교부도 당시에 3개월만 시간을 주라.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한일 협정 같은 경우에도 왜 굳이 서두르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때 뭔가를 딜을 하면서 좀 할 수 있지 않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자. 외교부도 반대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 질문은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 협정을 빨리 서두른 게 미국 정부의 뜻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이해가 걸린 거였는지.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두 개 다. 하나 또 뭐예요? 위안부. 위안부? 그건 작년 거고. 네. 그것도 굉장히 실무 부서의 건의를 지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고 뭐 개성공단도 통일부에서는 전면 중단을 거래하지 않고 잠전 중단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모두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건데 지금 이 촛불 시위 시점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서두른 것은 미국도 그렇게
그러니까 외교부가 3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는 미국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빨리 안 될 줄 알고 한 3개월 후에 사실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선 뒤에 해도 뭐 나쁘지 않다. 되면 되는 거고, 되면 좋고, 이렇게 금년 내에 끝내야 될 건, 금년이 아니라 그렇죠. 금년 내에 끝내야 될 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할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을 한 것 같다. 오히려 봐라 내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친 건데, 그럼.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 선 것도 금년부터 이렇게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뭐 그다음에 또 이 개성공단 중단하고 뭡니까 사드 배치는 아주 7월 달에 했지만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대북 압박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대북 압박의 결과로 북한의 변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가령 뭐,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위대의 해외 출병 차원에서 자위대가 한 번 더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허용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북한 붕괴에 대비한 소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세현 전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큰 덩어리로는 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미국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네. 이겁니다. 예. 우선 순서대로 답변하죠.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군사협정이 우리나라 지금 이미 32개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름만 가지고는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네. 문제는 지난주에 김동엽 교수가 와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잠깐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좀 어렵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마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미국은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를 했는가? 미국이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을 잘못하면은 반쪽이라든지 뺏기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지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부자이긴 하지만은 그 군사비를 매년 2013년부터는 매년 1년에 500억 달러씩 삭감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재정 절벽에 부딪혀 있어요. 그럼 2022년까지는 국방 예산을 늘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깎아야 됩니다. 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금년도 국방 예산이 38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찍어 누르려면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무기를 배치를 하든지, 사드 다 그런 거지만. 근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마침 그 돈을 대신 내고라도 자기 군사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나라가 누구냐? 일본입니다. 어머, 너무 잘 이해돼. 장관님 화이팅! 저렇게 학생이 잘 알아들으면 선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작년 4월 28일 날 아베가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주 정의로운 결정을 했다고. 자기네들에게 정의로운 거지 우리한테는 지금 정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화시키는데 이익을 하는 거고, 이걸로 해서 원래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이게 같은 것 같지만 그건 다릅니다. 미일 동맹은 훨씬 한미 동맹보다 세요. 타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라면 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리한 거를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다들 반대하는데 협정을 맺었느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마저 붕괴를 시키고 자기 임기 내에 통일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호는 발언지는 아마도 비선 실세였던 것 같은데 아니, 붕괴론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데없이 2014년에 그 2년 내에 통일된다는 얘기가 다른 데서도 나왔었어요. 2015년에 통일된다는 설도 있었고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월 10일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말미에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남북관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통일 준비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에라도 통일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지금 일본과 미국의 소위 그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한을 마저 밀어붙여가지고 붕괴시키면은 내 임기 중에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잘못된 소위 환상.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왜 되고 저 안 돼요? 아니 저기는 반장이고 여기는 부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지금 북한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가지고 작년 9월 3일 날 천안문 왕로에 서서 시진핑하고 같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남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압박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탈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른바 만주 일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치안 질서가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북한을 갖다 압박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삐친 거지. 그래가지고 사드 배치 오늘 이번에 7월 달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